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세계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최근 은행권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긴축을 선택했습니다. 수요일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죠. 이번 주에는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0.5%포인트 올렸고요. 영란은행도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영국은 2월 인플레가 예상보다 상당히 더 높게 나와서 부랴부랴 금리 인상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행권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발생한 불안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FOMC에서 연준의 입장 변화가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장 변화는 표명했는데 지금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연준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는 것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FOMC 이후의 발표문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 FOMC 이후에 경제가 계속 좋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주간 은행권에서 벌어진 사태들을 보면 대출 조건이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결과들이 나올 텐데 이 결과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냐, 그리고 통화정책이 이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얘기하기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최근 은행 사태가 대출 조건을 타이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은행권 불안이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낼 거라는 얘기죠. 그 효과의 범위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겠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긴축 모드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추가적 정책 긴축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해서 긴축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더 하고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을 하고 끝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기초가 뭐냐? 은행 사태라는 거죠. 그런데 은행 사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 불안을 다독이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연준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도 감지됐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우리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국 은행권의 현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통화 긴축과 미국 은행의 취약성이라는 논문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왔어요. 요즘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이 동영상 밑에 있는 설명란을 참조하세요. 제가 주소 달아놓겠습니다. 자,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국 은행 자산을 시가평가하면 장부가보다 2.2조 달러 더 낮아집니다. 이것은 은행 자산이 전반적으로 평균 10% 하락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최하위 20%의 은행 경우는 자산이 20%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면요. 미국 은행들의 차입률 또는 자기자본 비율이 평균 9%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죠. 바젤3가 3%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평균 10% 하락했다? 이 얘기는 물론 여기서 손실은 미실현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장부에 반영하면은 은행의 자기자본은 다 사라진다라는 얘기죠.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국 은행 4,800개 중에서 2,315개가 장부상으로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상태다.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죠.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거보다는 훨씬 양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은행들이 해지를 했겠죠. 그래서 손실을 어느 정도는 방어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마진이 확대됩니다. 예대금리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수익이 커집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장부상의 손실은 아주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제 상황은 훨씬 감내할 만한 수준일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낙관적인 측면이고요.
부정적인 요인들도 작동을 합니다. 먼저 보험으로 커버되는, 그러니까 25만 달러보다 더 작은 금액의 예금을 놓고 은행들끼리 경쟁을 할 겁니다. 더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유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 외에도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양적 긴축은 계속 간다라고 확실히 했어요. 양적 긴축으로 유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은행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의 채권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라서 역시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금 인출이 지속될 거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블룸버그 속보로 3월에 인출된 예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예금이 충분하고 수익성을 따라가는 은행들은 더 고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금이 계속 인출되는 은행들이 있겠죠. 그래서 은행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격차가 확대될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은행권 전체로 보면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미국 증시는 이 은행 사태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금리 인상의 중단을 넘어서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 사태는 곧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바로 은행이 대출을 죄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겠죠. 이 중간에 있는 경기 침체, 이거는 증시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은행 사태 났으니까 금리 인하하겠네. 우리한테 좋은 거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지나치게 빠르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역시 블룸버그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은행한테 나쁜 뉴스는 모두에게 나쁜 뉴스다라는 겁니다. 자, 은행 주가지수 흰색이고요. 그리고 금융사를 뺀 나머지 S&P 500이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은행 지수가 하락하면 곧바로 이어서 나머지 S&P 500도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2016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은행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S&P 500도 급락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90년대 말에는 아시아 외환위기로 미국에서도 금융권 사태가 있었습니다. 롱텀 캐피탈 파산하고 그랬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꺼지면서 실물 경기 추락할 때 은행권은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거는 예외적인 사례라서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는 거는 좀 지나친 기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 증시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 밖에서의 금융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이치뱅크 루머가 퍼졌죠. 이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도이치뱅크의 신용부도 수합 CDS가 급등을 했어요. 차트를 보면 이게 도이치뱅크의 CDS 가격입니다.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에 대한 CDS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부도 가능성이 이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 아직까지는 이유가 불확실합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독일 총리까지 나서서 도이치뱅크 탄탄하다,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게 이렇게 올랐느냐? 불안감 때문일 것 같아요. 크레딧 스위스가 거의 파산 상태까지 가서 인수가 됐죠. 그런데 도이치뱅크가 지금은 재무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비슷했죠. 그때 독일 정부가 이번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합병처럼 도이치뱅크와 코메르츠뱅크를 합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됐지만 그 기억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도이치뱅크 파산하거나 파산 직전에 다른 은행과 합병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 루머가 SNS를 타고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됐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도이치뱅크 주식이 10% 이상 하락 기록하다가 나중에 좀 안정화가 돼서 금요일 증시 마감 때는 마이너스 3% 정도로 끝났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이때
리스트럭처링을 상당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행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고 최근 10분기에는 계속해서 높은 수익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순수익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도 13.4%로 높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상황과는 판이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레딧 스위스는 일주일 전에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나왔습니다. 재무 보고서를 쓰려고 보니까 우리가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결함이 무엇이냐? 작년 순손실이 33억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36억 달러 손실 본 겁니다. 특히 4분기에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 겁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크레딧 스위스가 뭐라 그랬냐? 우리 위기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얘기가 나온 직접적인 계기는 크레딧 스위스의 영구채가 전체 상각되면서 미국의 이 영구채 보유자들이 소송 제기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너희 은행이 파산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한 건데 어떻게 너희가 소송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얘기인데 크레딧 스위스가 작년 한 해 SVB와 상관없이 이만큼 손실을 냈다는 것은 사실 크레딧 스위스가 자사의 결함을 SVB에 떠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서로 지금 너희가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은행권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은행 불안은 실제 파산 상태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리만 브라더스처럼 전반적인 신뢰 와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핑거 포인팅을 한다는 거는 이 불안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엔화 반등입니다. 금융 불안 속에서 엔화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금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2월 말 이래 엔화는 3.2% 상승했습니다. 특히 달러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았지만 3월 들어와서는 모든 통화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원인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입니다. 자, SVB 파산은 국채 가격의 하락이 은행을 압박했기 때문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영구채를 전액 상각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겁니다. 자, 미국 5년물 국채 수익률이 2021년 말에 1.2%에서 작년 말에 4.5%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5년물 국채 수익률은 어땠냐?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0.08%에서 0.33%로 상승했어요. 상승폭이 미국 국채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이 그거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 하락폭도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믿을만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금융 불안이 확산되지 않을 가장 확실한 곳이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국채 매입이 지난주에 기록을 세웠고요. 엔화 상승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무제한으로 상승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무역 적자니까요. 그래도 최대 125엔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